한 지붕 아래서 40년이 흘렀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이별의 순간에 눈물이 없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후 몰래 보던 저녁 드라마 속 여인들처럼 비 오듯 울거나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저 타버린 참기름 냄새와 소름 끼치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그릇 바로 옆 탁재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고 손에 든 쇠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에 차가운 강철 같은 남자가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인내심의 바닥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콘텐츠 경고.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황혼이혼에 대한 진솔하고 적나라한 단면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무관심이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무디게 사랑을 죽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없지만 심각한 심리적 갈등과 숨, 막히는 침묵,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심코 배우자를 잊고 있거나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황혼의 사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북서쪽 은평구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아파트로 들어가 박 씨와 김 씨의 운명적인 저녁 식사를 목격하려 합니다. 현대 사회의 거센 파도인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이자 함께 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비싼 교훈입니다. 섣달 금음 무렵의 서울 은평구는 우울한 회색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은 이 오래된 동네의 특징인 낮은 지붕과 구불구불한 언덕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헐거운 알루미늄 창틀 사이로 바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내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자연의 추위는 박동수 72세와 김순자 68, 세 부부의 60제곱미터도 차이되지 않는 집안에 자리 잡은 영구 동토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와 오랫동안 갈지 않은 벽지의 곰팡이 냄새가 섞여 답답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관절염으로 마디가 굵어진 앙상하고 주름진 손을 찬물에 담가 시금치를 씻고 있었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기 위해 그 차가움이 필요했기에 온수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내릴 결정이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손끝에 얼얼한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거실에서는 KBS 저녁 뉴스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온돌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곳곳이 벗겨진 인조 가죽 소파의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강의 기적, 시기 서울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고층 빌딩 현장에서 청춘을 바친 전직 건설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세월과 철근 콘크리트는 그를 9세대 특유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무뚝뚝하고 거친 남자로 단련시켰습니다. 박 씨에게 세상은 콘크리트 벽처럼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오는 기둥이자 명령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부엌의 그림자이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년 전 은퇴한 이후 그의 세상은 TV 리모컨과 식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그는 물 한 잔도 스스로 떠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것은 평생 고생한
남편의 지위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벽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켰습니다. 메인 뉴스 알림음이 울리자 박 씨의 위장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낮은 목자에 탁자를 두드려 딱딱한 소리를 내며 저녁 식사가 늦었음을 알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라 그리 오래 걸려 나를 굶겨 죽일 셈이야. 그의 목소리는 굵고 퉁명스럽게 울려 퍼지며 TV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을 보지 않아도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이 지체됨은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김 씨가 나왔습니다. 골다공증과 지난 40년 동안 고개 숙여 요리해온 수만 번의 식사 탓에 그녀의 등은 약간 굽어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깨가 해진 갈색 스웨터 위에 10년 전 자식들이 선물한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루미늄 쟁반을 들고 납을 단 듯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두부 김치찌개를 내려놓았고 뜨거운 김과 함께 시큼하고 매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어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 나물, 노란 단무지, 그리고 메인 요리인 양푼 비빔밥이 놓였습니다. 이것은 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세련되어서가 아니라 편리하고 빠르며 고추장의 매운맛이 그의 강한 입맛에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옛날 인부들에게 콘크리트를 섞으라고 지시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마구 섞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내려놓은 후 김 씨는 허둥지둥 자신의 밥그릇을 챙겨 맞은편에 앉아 빨리 밥을 먹으며 남편이 물이나 휴지를 요구하면 즉시 일어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에 서서 고추장에 붉은색 채소에 초록색 콩나물에 흰색 볶은 소고기에 갈색 등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찬 비빔밥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지난 40년의 그녀의 인생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젖고 튼 손을 앞치마 자락에 닦았습니다. 씻기 전에 드세요. 김 씨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가볍고 얇았지만 좁은 공간에서 기묘하게 울려 퍼지며 TV 소음마저 압도했습니다. 평소의 무관심 탓에 박 씨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그 말투에는 뭔가 낯설고 무서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긴 쇠숟가락을 집어들고 밥그릇에 푹 찔러 넣어 고추장과 나물밥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쇠가 양푼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기끼리 부딪히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으로 호호 불며 아내를 쳐다보았고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먹어 거기서 멀뚱히 서서 뭐 해? 다 늙어서 다이어트라도 하려고 아니면 내가 늙어서 같이 밥 먹기 싫다는 거야. 익숙한 비아냥거림이 아무렇지 않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잔소리 조롱 강요. 그것이 수십 년간 그가 아내와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피곤하냐고, 허리는 안 아프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아내의 존재와 따뜻한 밥상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빔밥에서 올라오는 타버린 참기름 냄새를 맡았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빳빳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간장 종지,
옆 나무 식탁 위에 봉투를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살짝 들렸는데 마치 얼음 호수 위에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명하세요. 서류는 제가 다 작성해 두었어요. 박 씨는 밥을 크게 한 입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노안과 단조로움으로 흐릿하던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라는 굵은 글씨가 추운 겨울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듯 그의 눈을 때렸습니다. 그는 씹지도 않은 밥을 급히 삼키다 목이 메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고 빨간 고추장이 묻은 밥알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무슨 미친 짓이야. 그는 으르렁거리며 좁은 거실이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늙어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려고 작정했어. 40년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 타령이야. 사람들이 우리 집안 얼굴에 침을 뱉을 거라는 거 몰라. 박 씨는 아내를 마치 이상한 생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김 씨는 표준에 부합하는 아내였습니다. 순종적이고 부지런하며 말이 없고 한 번도 말대꾸한 적 없는 사람. 이 갑작스러운 반항은 그에게 있어 배신이자 가장의 자존심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풍 같은 분노와 달리 김 씨는 여전히 돌부처처럼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발 코나 바닥, 싱크대만 바라보며 견뎌왔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눈빛은 비장한 결심으로 빛났고 말라버린 눈물 바다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영감. 그녀는 낮지만 또렷하게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제 정신이에요. 누구의 웃음거리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낡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얼룩 시끄러운 TV,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 평생 절반 넘게 남편이라 불렀지만 남보다 더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플 때도 당신은 밥은 이라고만 물었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은 저녁 밥하라고 빨리 오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영감.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고용된 월급 없는 가정부이자 밥으로 움직이는 만능 기계일 뿐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주름진 그녀의 두 손은 마지막 지지대를 찾듯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쳤어요. 정말 너무 지쳤어요. 집안일 때문이 아니라 이 집 안에서의 외로움 때문에요. 죽어서 비석에 박동수의 처라고만 적히는 건 싫어요. 눈 감기 전 단 하루라도 김순자로 살고 싶어요.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와 낯선 세상을 떠들어대는 TV, 아나운서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앉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눈앞에 작은 여인의 존재가 그렇게 크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과 이 결혼 생활 주위에 스스로 쌓은 얼음, 벽에 오늘 씻을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에서 나는 탄 참기름 냄새가 퍼져나가 살결과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그가 맛본 어떤 양념보다 쓴 이별의 맛을 예고하는 운명적인 저녁 식사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좁은 부엌 공간은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나무 식탁을 강하게 때리는 순간 산소를 다 빨아들인 듯 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소리가 기름때 낀 내 벽에 메아리치며 겨울 저녁에 가짜 정적을 찢었습니다. 부엌 구석 플라스틱 쌀통 위에서 웅크리고 졸던 늙은 고등어태비 고양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털을 곤두수며 냉장고 및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공포에 질린 작은 울음소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두려움은 박동수 씨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검버서 핀 이마에는 푸른 핏줄이 구불구불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장간 풀무질 소리처럼 무겁게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조용한 반항,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 이 모든 것이 평생 현장에서 불호령을 내리며 살아온 남자의 자존심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유일하게 남은 권위가 노골적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피곤하다고 감히 피곤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박 씨가 고함을 질렀고 목소리는 컵 선반의 유리잔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마치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듯했습니다. 누가 40도의 폭염과 영하 20도의 혹한 속 건설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해서 이 집을 먹여 살렸는데 누가 돈 벌어다 줘서 당신이 시장 가서 채소 사고 생선 사게 해줬어. 두 아이 미국 유학비는 누가 댔는데 당신은 집에서 해 안 보고 비 안 맞으면서 고작 밥 몇 끼 하고 이 좁은 집 청소나 하면서 피곤하다고 해. 배가 불러서 미쳤구먼. 김순자. 그것은 영원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반복해서 닳고 다른 노래였습니다. 김 씨가 새 옷을 사고 싶어 할 때마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할 때마다, 허리가 아파 한숨을 쉴 때마다 그는 자신의 희생과 돈을 방패이자 무기로 삼아 그녀의 모든 감정적 욕구를 짓밟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사랑과 책임의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돈을 가져왔으니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씨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집안일이 돌 나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내 벽안의 고독이 밖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다고 울며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비난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심장이 굳어버렸고 더 이상 상처가 파고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소통의 거부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얼어붙어 돌 하나 던져도 요동치지 않는 호수의 침묵이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행동은 느리고 단호했으며 마치 뒤에 남겨진 긴 인생 전체를 등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나와 거실을 지나 복도 끝 작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슬프고 비통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이 회색 시트가 깔린 더블 침대를 비췄습니다. 그곳 침대 한가운데에는 낡고 해진 남색 천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가방은 20년 전 온 가족이 드물게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방에는 여행의 설렘이 아닌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언제 짐을 쌌을까요? 그녀는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정주부의 재산이라곤 슬픈 추억밖에 없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두꺼운 겨울옷, 몇 벌 직접 뜬 목도리 관절약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맨 위에는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딸의 사진이 담긴 작은 나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자랑이자 김 씨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15년 넘게 미국에 정착해 아메리칸 드림과 일, 자신의 가족들로 바빴습니다. 집으로 오는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이나 생일에 하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만 남았습니다. 돈은 꼬박꼬박 보내왔지만 시간이나 이해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사진을 챙긴 건 미련 때문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비닐봉지에 꼼꼼하게 쌓인 예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몰래 빈 병과 폐지를 줍고 남편이 없을 때 집에서 봉투 붙이기 부업을 하며 모은 푼돈이었습니다. 땀 묻은 1,000원짜리 빳빳하게 펴진 지폐 한 장 한 장이 뒤늦은 자유를 위한 통행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황혼 이혼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습니다. 아마도 박 씨가 술에 취해 친척들 앞에서 무능하다고 욕하던 그 밤부터, 아니면 열이 펄펄 끓어 누워 있는데 저녁은 누가 하냐고 묻던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그녀는 설악산 자락 부모님이 남겨주신 강원도 고향에 낡은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채소를 심고 닭을 키우며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의 고함과 물건 부수는 소리 대신 시냇물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추울지라도 그곳에서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씨는 아내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고 닫힌 가방을 보자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멈추고 딱딱한 껍질 아래서 막연한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틀에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작은 가방을 덮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정말 떠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서 김순자는 이 집의 고정된 영원한 가구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과 같았습니다. 낡고 고장날 수는 있어도 제 발로 걸어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녀가 감정이 있고 인내심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튀어나온 질문은 처량할 정도로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그는 장난기나 위협을 찾으려 아내를 보았지만 가슴 아플 정도로 평온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코웃음 칠 거야. 내 체면 박씨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해. 다 늙어서 가출이라니. 당장 그 가방 내려놔. 박 씨는 다시 명령했지만 이번에는 힘없고 절박했습니다. 그는 체면, 명예 같은 한국 남자들의 헛된 자존심을 끌어다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해 라든가 미안해 라는 말은 그의 인생 사전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에 걸린 검은색 패딩 점퍼를 꺼내 천천히 입었습니다. 지퍼가 찌익하고 단호하게 올라가는 소리가 마지막 연결끈을 자르는 가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반백이 된 머리를 가리려고 회색 털모자를 눌러쓰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은 없고 아득한 슬픔이 섞인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어요, 영감. 자기들 인생이 있으니 이해할 거예요. 이해 못해도 그건 그 아이들 몫이고요. 남을 위해 사는 건 충분히 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지만 안아주려는 게 아니라 헌신적인 집사로서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있어도 혈압약 제때 챙겨 드세요. 돈 아깝다고 거르지 말고. 약은 요일별로 플라스틱 통에 나눠서 식탁 위에 뒀어요. 밥, 김치찌개 반찬은 3일치 해서 작은 통에 나눠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워 드세요. 라면 많이 드시지 말고 위장도 안 좋은데. 좁고 차가운 방에 울리는 세세하고 다정한 당부의 말들은 수천 개의 면도날처럼 박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욕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걸어 나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밥과 잠자리를 챙겼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나를 동정하는 건가? 나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덩치 큰 어린애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이 마지막 친절로 지난 수십 년간의 나의 무심함과 잔인함을 벌하려는 건가? 그녀의 친절은 어떤 욕설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녀 없이는 집안에서 고독하고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가벗겼습니다. 시끄러워 누가 당신더러 챙기래. 나 안 굶어 죽어. 박 씨는 밀려오는 공포를 감추려 공격적이고 거친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화장대에 조화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씩씩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문 밖으로 나가면 끝이야. 완전히 끝이라고. 그는 가능한 가장 독한 말을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가지마, 제발 가지 마나 너무 무서워 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덮쳐올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하얀 내벽,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TV, 그리고 가부장의 껍데기를 쓴 실패자, 바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가운 밥상과 사람의 온기 없는 겨울밤이 두려웠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떼쓰는 아이를 보는 듯한 너그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이제 불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가방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이고 건조하게 낡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사신이 박 씨를 데리러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스쳐 지나갔고 야윈 어깨가 그의 팔에 살짝 스쳤지만 그는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비된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갔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 도로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파트 계단 바람이 눈발과 이별의 냄새를 싣고 들이닥쳤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박 씨를 주저앉게 할 만큼의 심리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두렵도록 넓고 휑해졌습니다. 부엌에 탄 참기름 냄새는 여전했지만 요리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72세의 박동수 씨는 생전 처음으로 버림받음이라는 두 글자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김 씨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40년 동안 살았던 감옥 같은 집의 가짜 따스함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외로움이 가득한 차가운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검버섯 핀 그녀의 손이 차가운 금속
문손잡이 위에 놓였습니다. 냉기가 손끝에서 등골을 타고 흘러 몸을 떨게 했습니다. 살짝 돌리기만 하면 박동수의 인생에서 영원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서울에 눈 내리는 밤 공기,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뒤돌아보지 않을 마지막 용기를 모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운명 아니면 전생에 비지백발이 된 두 사람을 아직 놓아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거실안은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동수 씨는 현관문 뒤로 사라진 아내의 등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눈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여 사과해 본 적 없는 남자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공황 상태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폭력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가버려 나가서 어디 가서 죽어버려. 그는 목구멍으로 으르렁거렸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이 굴욕감을 술로 씻어버리려고 마시다만 소주병이 있는 술 장식장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고혈압으로 약해진 늙은 다리는 흥분한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풀려고 무거운 참나무 식탁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반동으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낡아서 해진 카펫 가장자리에 발끝이 걸렸습니다. 김 씨가 몇 번이나 바꾸자고 했지만 돈 아깝다고 거절했던 그 카펫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박 씨의 몸이 비틀거리더니 벌목된 고목처럼 딱딱한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쿵 액자가 흔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적막한 밤을 찢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 다리. 현관문 앞에 있던 김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아팠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찬 바람과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멈춰 섰습니다. 빙산처럼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가 뒤돌아보지 마. 이게 유일한 기회야. 돌아가면 또 마음이 약해질 거야. 죽을 때까지 시중 들고 욕먹는 악순환에 다시 묶일 거라고. 그냥 넘어진 거야. 안 죽어. 가. 김순자 남은 내 인생을 위해서 그녀는 한 발을 문지방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그때 박 씨의 고통스런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아파. 아이고, 아파. 평소에 거만하고 위압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가벗겨진 듯 약하고 두려움에 찬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굴에서 홀로 상처 입은 늙은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여인, 밤새 열이 나면 땀을 닦아주던 여인의 심장이 갑자기 조여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정, 미운 정, 고운 정기,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깊고 끈질긴 감정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철보다 질긴 밧줄처럼 그녀의 발목을 감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 씨는 문손잡이를 놓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찬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타오르던 결심을 모두 쏟아내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손잡이를 놓고 서둘러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에 강철 같던 남자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퉁퉁 부은 오른쪽 발목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린 채 엄동설한에도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비뚤어졌고
그릇들은 깨져 널브러져 처참한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박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 안도감이 스쳤지만 곧 체면 뒤로 숨었습니다. 그는 어색함을 피하고 약함을 감추려 습관처럼 소리치려 했습니다. 당신 왜 다시 왔어? 하지만 발목에서 머리끝까지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입이 일그러졌고 고함은 말 못할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괜찮아요. 움직이지 마요. 어디 봐요. 김 씨는 그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소파에 던져두고 남편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이혼을 요구하던 차가운 여인은 사라지고 본래의 아내이자 간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물과 세제 때문에 거칠고 튼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발목을 만졌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다행이네. 심하게 삐었지만 뼈는 안 부러졌어요. 그녀는 안도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달려가 약 서랍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안티프라민과 붕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톡 쏘는 박하, 향이 집안의 곰팡이 냄새와 탄 기름 냄새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관심의 냄새였고 자잘한 사고를 당한 남편을 돌보던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약을 덜어 따뜻하게 비빈 후 부어오른 부위에 발랐습니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능숙하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의 온기가 살로 전해지며 통증을 가라앉혔습니다. 박 씨는 누워서 아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해 두피가 보였습니다. 몸을 굽혀 땀을 흘리며 발을 문지르는 아내의 모습에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박 씨의 분노는 사라지고 목구멍에 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가 독설로 쫓아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가 이 지옥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도 말입니다. 오직 그가 아프다는 이유로 돌아왔습니다. 그 조용한 희생과 포용이 갑자기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져 자신이 한없이 작고 형편없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입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하며 쓴 침을 삼켰습니다. 붕대를 다 감자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어깨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김 씨는 옷자락에 손을 닦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남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였고 그녀가 가방을 들고 바로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의무는 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 안 찼을 텐데. 아까 싸우느라 밥 다 식어서 먹으면 배탈 나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비빔밥 새로 해줄 테니 먹고 진통제 먹어요. 박 씨는 멍하니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와 팔꿈치가 해진 갈색 스웨터 속의 구분 등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은 비싼 양복과 따뜻한 오리털 점퍼를 입는 동안 아내는 이 낡은 옷들을 입고 또 입었다는 것을요. 그 등이 이 가족을 지켰고 그가 주인 노릇을 하도록 모든 자질구레한 걱정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등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가스불이 탁 하고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파란 불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칼질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번에는 아늑함이 아니라 사라질 기억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다시 퍼졌습니다. 김 씨는 밥솥에서 따뜻한 밥을 퍼서 시금치, 콩나물 남은 소고기와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걀을 하나 깨뜨렸습니다. 기름 끓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노른자가 살아있는 반숙 프라이를 노릇노릇하게 부쳤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비빔밥을 먹을 때 온전한 계란 프라이는 늘 박 씨와 두 아이 차지였습니다. 김 씨는 늘 계란을 싫어한다거나 팬 바닥에 눌어붙은 흰자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억지로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조심스럽게 계란을 밥 위에 올리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이 식성이 아니라 양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자아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영양분을 다 내어준 어머니이자 아내의 양보였습니다. 김 씨는 새로 만든 비빔밥을 들고 와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박 씨의 탁한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놓인 계란 프라이와 조화로운 색깔의 비빔밥은 먹음직스러웠지만 눈물의 짠맛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다 먹고 약 먹고요. 약은 식탁 위에 뒀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박 씨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밉기보다 늙고 무력하고 불쌍한 이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다 먹으면 갈게요.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운명적인 저녁 식사의 마침표이자 무관심 속에 너무 오래 지속된 결혼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입에 넣었지만 고추장의 매운맛도 참기름의 고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짠맛만 느껴졌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그것이 소금 맛인지 가슴속으로 흐르는 후회의 눈물 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부엌 공간은 굳어버린 듯했고 시계 초침 소리조차 귀에 거슬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박동수 씨는 아내 김순자 씨가 방금 내려놓은 따뜻한 비빔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들었고 검버섯 핀 늙은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그릇의 열기가 주름진 얼굴에 닿고 코 속으로 스며들어 세월의 흐릿해진 눈을 맵게 했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힘들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찰지고 고소한 밥알이 닿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 그가 쌓아온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래 묵힌 고추장의 알싸한 맛, 진한 참기름의 고소함, 콩나물과 시금치 도라지의 아삭하고 달큰한 맛,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맛의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맛이었습니다. 그의 40년 인생의 맛이었고 멀리 갔을 때나 술에 취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가장 안전한 안식처처럼 찾았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는 곧 이것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거실, 탁자, 위의 종이가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입안에 맛있는 음식은 순식간에 써지고 목이 메어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충혈된 눈으로 싱크대 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순자 씨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자주색 낡은 스웨터 속의 등은 굽고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부딪혀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방금 그를 위해 채소를 볶았던 팬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시간은 잔인하고 선명한 슬로모션 영화처럼 거꾸로 흘렀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박 씨 집안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하얗고 고운 손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던 눈을 가진 젊은 처녀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장면은 서울의 뼈 시린 눈 오는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허름한 병원에서 처사이를 낳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술 친구들과 축배를 들다 취해 이성이 마비된 차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 실직하고 술에 빠져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작은 여인은 한겨울 밤에 몰래 나가 고깃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찬물과 세제에 손이 트고 피가 나면서도 쌀과 김치를 사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40년 일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가부장적인 남자의 당연한 권리인 양 그 모든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고마워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 숙여 미안해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림자, 후방, 지원군, 지칠 줄 모르는 하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남자의 희귀한 눈물이 먹던 밥그릇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울음이 아니라 영혼 내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70년 파란만장한 인생 후 처음으로 육체의 고통이 아닌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찢어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왕이 아니라 아내의 청춘의 기생에 온 기생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길 잃은 듯 갈라지고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의 녹슨 소리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놀라서 급히 물을 껐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고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남편은 강철 같은 남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감정을 고함으로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우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픈 관절 탓에 비틀거렸지만 의지가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거실 구석의 작은 나무 탁자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글씨가 적힌 이혼 서류가 마지막 획을 기다리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찌익 종이 찢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을 찢으며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에 남은 힘을 다해 서류를 반으로 찢고 다시 잘게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장례식의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영감, 뭐 하는 거예요? 김 씨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끓을 준비했지만 남편의 이런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힘들게 싱크대로 걸어갔고 김 씨는 그곳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머뭇거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찬물에 젖어 빨갛게 얼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세월과 고생의 잔인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깨진 보물처럼 소중히 들어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냉기가 전해졌지만 그의 뜨거운 눈물은 반대로 아내의 손을 적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박 씨는 흐느꼈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당신 없으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가장이고 기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당신의 조용한 희생에 기생하는 놈일 뿐이었어. 김 씨는 굳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망과 상처로 얼어붙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가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평소에 거만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감,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박 씨는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는 우습고 사소한 말일지 모르지만 유교 사상에 젖은 9세대 남자에게는 태산보다 무거운 맹세였습니다. 청소도 내가 하고 당신이랑 시장도 가고 짐도 들어줄게. 맹세코 당신한테 소리 안 지를게. 고향 가서 바다 보고 싶으면 같이 가자. 나 혼자 두지 마. 나 무서워, 여보. 말을 마치고 박 씨는 거품 묻은 수세미를 서투르게 잡고 아내를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엉덩이를 싱크대에 기대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프라이팬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안쓰러울 만큼 엉성하고 서툴렀습니다. 망치와 술잔을 잡던 투박한 손은 수세미를 잡자 미끄러웠습니다. 비누 거품이 우어가 얼굴에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의 오점과 아내에게 준 상처를 닦아내려는 듯 힘주어 문질렀습니다. 김 씨는 옆에서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등이 무섭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고 외롭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평생 설거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부엌일은 천하다던 남자가 벼랑 끝에 결혼 생활을 구하려 가장 작고 서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는 기름 낀 팬만 닦는 게 아니라 지난 40년의 무심함과 이기심을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늦었지만 이 진심 어린 회개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뒤에서 남편의 허리를 안고 등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남편의 셔츠는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영감 씻는 거 엉망이에요. 기름투성이네. 내가 헹굴게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약간의 타박과 투정이 섞였지만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멈추고 몸을 떨더니 배를 감싼 아내의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겹쳤습니다. 그는 놓으면 그녀가 사라질까봐 꽉 잡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서울의 고요한 밤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용서와 이해의 온기가 퍼져나가 구석구석 스며들며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인생의 황혼에선 두 사람 마음의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그날 박 씨의 비빔밥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지만 가장 짠 밥이었을 겁니다. 뒤늦은 후회에 눈물 때문에 짰고 깨달음의 맛이라서 맛있었습니다. 박 씨가 이혼 서류를 찢고 서투르게 수세미를 잡은 순간 그는 권위가 아닌 공감으로 진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노년의 넘어짐이 그를 돌아보게 했고 무엇보다 김 씨가 여전히 그곳에 서서 그의 회개를 받아줄 만큼 너그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늦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밖에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가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할까요? 집이 텅 비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뒤에야 배우자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고생만 한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야 깨닫고 후회를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 씨와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박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화려한 장미나 촛불, 저녁 식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이해가 필요하고 날씨가 굳을 때 잡아주는 손이 필요하고 사소한 집안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잃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소중함을 배우지 마세요. 무관심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집안의 타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의 손을 보고 눈가의 주름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바로 고마워, 미안해 라고 말하세요. 그들이 아직 거기서 살아서 당신 말을 듣고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말이죠. 인생은 짧고 때로 뒤늦음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가장 비싼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사랑 채널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거나 부모님, 배우자를 떠올리게 했다면 사랑과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공유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눈물을 닦고 외로운 마음을 녹여봅시다.